어제 서울 도심에서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제 멀쩡한 거리도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관련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로 위에 멈춰 있는 차량들 위로 콘크리트 더미와 전봇대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2시가 넘은 시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상가 건물이 철거 작업 도중에 붕괴됐습니다.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아수라장입니다. 네,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네. 차량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죠. 네. 네. 저기가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무슨 지금 저기 서울 외곽지대도 아니고요. 저기가 서울 서초구의 잠원동이에요. 이게 무슨 후진국형 일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그런데다가요 신사역 주변입니다.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그 외벽이 무너지면서요 차량 4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거기에 있던 여성분 한 분은 사망을 하게 됐고요. 3사람도 또 중상과 경상을 입었습니다. 총 3대의 차량에 이제 그 피해자들이 있었는데요. 차량 한 대에서는 자력으로 빠져나갔고요. 또 차량 또 한 대에 있었던 60대 여성분들은 시민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있었던 차량은 4시간 만에 구조가 됐는데요. 네. 한 분은 사망을 했고 한 분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사고, 어제 저 사고로요, 정말 아수라장이었죠. 지금 그림과 사진만 봐도 충분히 그걸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데, 어제 피해자분과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신호등에 걸려 있었거든요. 바람이 막 엄청나게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함소리가 나스키를 했어요. 근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차를 어디로 피하나 그랬는데 들고 난 다음에 정신을 제가 잃었어요. 전봇대가 넘어졌다고요. 전기가 나가길래 쫓아나왔지.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서 전기 전봇대가 쓰러지고 그 차 안에서 이제 아주머니가 나와서 내 친구 몇몇 사람이 쫓아가서 119 신고하고 그런 와중에 뻥 하고 터졌어요. 부합선 저희가 터졌어. 진짜. 터졌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었지 굉장히. 애초 저 사고 소식이 어제 오후에 전해졌을 때만 해도요, 부상자들이 몇 분 계셨다 해서 정말로 가슴 아팠고,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좀 치료가 이루어지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던 그 찰나에요.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단비 변호사님 비보가 정말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차량 4대가 깔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깔려 있었고 가장 늦게 구조됐던 차량에 있었던 여성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이 여성이 예비 신부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 차량에 함께 갇혀 있었던 남성과 이 사망한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2년 넘게 교제를 하고 내년 2월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예비 부부였는데 네. 이날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에 발생한 이런 참사였던 겁니다.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날 이 결혼 반지를 찾으려고 휴가까지 냈대요. 그러니까 이 예비 부부가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이 차량 안에 있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기다렸던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2달 전에 이들 예비 신혼부부의 양가 부모님들은 상견례까지 마치고요. 이제 결혼식 날짜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월로 잡아놓은 상황이었대요. 지금 그 가족들의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김동철 원장님. 죽음을 예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예측 불가한 사고고 결국은 이제 죽음의 비보까지 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이제 애도에 대한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이 정신적 충격이 트라우마로까지도
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가족도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지만 또 예비 배우자에 대한 충격도 어마어마할 것이 차량 안에서 예비 신부가 사망을 한 거잖아요. 바로 옆자리에 있으면서. 그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극단적 상황을 또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안타까운 건 물론 이 사망한 분의 그 유족분들은 얼마나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황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 살아남은 자의 고통도 상당합니다. 그 예비 신랑의 아버님 말씀이 아들에게 예비 신부가 숨진 사실을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지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드님이 그런 것 같대요. 자기 품에서 이 예비 신부가 죽은 줄을 이 예비 신랑인 그러니까 이 아버님 얘기는 아들이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도 예비 신랑 이분도 지금 중상인데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 신랑의 아버님도 지금 애가 탑니다. 예비 신부, 예비 며느리를 잃은 아픔도 있지만 지금 그 아들의 상황을 지금 목전에 보면서 얼마나 지금 애가 타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이 이 안타깝게도 숨진 예비 신부 이모 씨의 빈소가 이제 모 병원에 이제 차려졌는데 거기에 이번에 그 공사를 맡은 업체 사람들이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붕괴된 것이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철거와 관련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지금 조사 중인데요. 이 피해를 입은 사망한 이 예비 신부의 빈소에 이 철거 업체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장례식장 1층에서 저분들인가요? 네, 네. 로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를 수차례 반복했지만요. 부친이라든지 아니면 유가족들은 내일 모레 결혼할 애가 죽었다. 공사를 대체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느냐. 거기에다가 예물을 찾으러 가는데 강남 한복판에서 이게 말이 되냐라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참 뭐라고 정말 저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김기학 아나운서 네. 이제 와서 저렇게 무릎 꿇고 사죄하면 뭐 합니까? 대체 뭐 한 거예요? 근데 애초에 저런 붕괴 사고가 날 조짐은 없었어요, 그러면? 예, 뭐 사과를 지금 와서 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방을 했었어야죠. 근데 또 인근 주민의 말을 또 인용을 하면요. 이게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사고 건물 외벽이 그 전에,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좀 휘어져 있는 모습이었고, 네. 그 전날부터 시멘트 조각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나서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또 인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의 배 부분이 불룩 튀어나오는 이상 현상도 있었다고 하면은 뭔가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지하 1층 천장 철거 작업 중에 지하 1층 천장 부분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건물이 기울어졌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주변 분들의 이런 목격담, 이상하다, 전조증상 이런 목격담을 그 철거 업체는 신경도 안 썼을 거 그럼 들었는데도 모른 척 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그런 부분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이 건물은 1996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철거 과정이 있는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아마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 같은 것도 확인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것이 심의 전에요. 안전심의를 거쳤을 때 1차 때 부결이 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때 이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그 허락이 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왜 1차 때 부결이 났는지에 대해 정확한 원인이 아마 판가름 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인재, 물론 사고 정확히 이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보세요. 이건 누가 봐도 인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안타깝게 하루아침에 청천벽력으로 목숨을 잃은 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진짜. 그리고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그 유족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상을 입은 그 예비 신랑의 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또 오죽할 거예요. 나중에 치료를 받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분의 마음은 또 어떡할 겁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리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알고 살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뿐사뿐 걸어서 슈퍼맨처럼 구조한 경찰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충북 청주의 한 오피스텔 테라스입니다. 14층 높이 이곳에서 한 여성이 난간으로 걸어가고 잠시 후 경찰관이 몸을 낮추고 이 여성에게 조심조심 다가가는데요. 여성이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하더니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이 여성의 몸을 낚아챈 후에 결국 바닥에 눕힙니다. 자, 이 경찰은 신고를 받고 도착한 상태였고요. 네. 이 여성을 이렇게 구조를 한 후 안정을 시키는 모습, 그리고 경찰서로 데려간 후에 가족에게 인계까지 합니다. 네. 당시에 저 영상을 보면 대체 저 여성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왜 경찰이 저렇게 저 여성을 끌어당겨서 바닥에 제압을 했을까요? 당시의 현장음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구조절 확대했어. 요구조절 14층. 가만히 계세요. 보호 조치하는 거예요. 힘든 일 있으신 거 아는데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14층.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경찰관 소방한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드셔도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아니 지금 보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저 경찰의 얘기를 이 긴박한 상황이 들리는 거 보니까 요 구조자, 그러니까 구조를 요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대체 무슨 상황이었다는 뜻이에요, 저게? 저분이 여성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처음 신고가 된 것을 그 여성분이 자신의 집 난간에 있었을 때 신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기는 14층 테라스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를 잘한 순경분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처음에 위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네. 어디로 이동했는지 잘 모르니까요. 근데 네. 그 위치를 잘 파악한 것 같고요. 또 뒤에서 잡았잖아요. 앞에서 네. 잡았을 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더 저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처리를 하신 것 같고 또 조용히 접근해서 또 선생님이라고 안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보호 조치하는 겁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안심을 시키는 것을 다 보다 보니까요. 아주 차례차례 매뉴얼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 상황을 보면요. 아마 그냥 우리가 가서 처음부터 최단비 변호사님 네. 먼저 말을 막 걸었다면 진짜 어떻게 더 돌발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지금 아까 영상을 보시면 14층으로 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네. 굉장히 고층이었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경찰분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서 이 30대 여성이 10여 분 만에 무사히 아이고, 구조가 된 것이고요. 네네. 생명이라든지 신체에 어떠한 그러한 상해라든지 문제가 없이 구조가 됐습니다. 네. 구조가 되고 나서 인근 지구대로 옮겨져서 보호를 하면서 좀 안정을 취하고요. 바로 가족인 어머니와 언니에게 연락을 해서 어머니와 언니가 와서 이제 가족에게 인계를 한 상황이고요. 네. 구조 당시에 여성은 자신의 신변을 굉장히 비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정이 되고 가족에게 인계돼서 현재에는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만 다행이긴 한데 김기혁 아나운서 지금 이 당시에 구조 당시에 자신의 신변을 굉장히 비관하고 있었다는데 대체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여성 30대라고 하는데요. 남자친구와의 이별 후에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아우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고 물론 그 심정은 어떻게 저희가 100%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더라도 세상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우발적이지만 마음을 먹는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걸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김동철 원장님 그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고통이 얼마나 또 이 힘들었으면 또 이랬을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해보긴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랑에 실패를 했었을 때에 극단적 상황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우발적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네. 아니면 준비되고 지속적 결심을 통해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는 두 가지로 좀 나눠지거든요. 네. 우발적으로 하는 건 사실 기질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어떤 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극단적으로 급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경찰의 대응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속적 결심은 사실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질환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도와주신다면 네. 충분히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동철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요했던 게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 여성이 난간에 걸쳐 있어요라고 최초에 112 신고를 해주신 그 주민분의 관심이 정말로 이 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보통 교각 위에서 이런 시도를 하실 때에는 아래를 하염없이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사실 높은 곳에서 그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고민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다른데 이런 곳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저 위에서 누군가가 정원에 있네라고 생각하는 것과 네. 저 사람이 왜 저게 저렇게 오랫동안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은 그 뒤에서 벌어지는 결과를 정말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게 하는 관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내일이 많이 바쁘지만 네. 주변을 한 번만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작은 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도 이제 경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앞서 그 영상을 보면요, 저 경찰분이 몸을 낮춰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옥상 아마 그 CCTV 잡힌 것 같아요. 근데 네. 저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접근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사람이 위협의 순간에 있을 때는 깜짝 놀라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네.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접근하라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요. 네. 만약에 더 위험한 상황에 있었으면은 그 잡는 순간 아니면 소리가 내는 순간에 뛰어내릴 수 있는 순간에는 아마 말부터 걸었을 거예요. 근데 저 전체적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일단은 잡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상황에 따라서 매뉴얼이 좀 다른데 그 적정한 수준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앞서 이제 그 구조 당시의 현장은 당시 긴박했던 순간 들려드렸는데 그때 그런 말 나와요. 김기혁 아나운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이제 이 경찰분이 하니까 작게 들렸습니다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여성분도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 정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하면서 이제 제압을 이 여성분이 당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여성이 뭐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정말 자칫 잘못했다가는 안타까운 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했잖아요. 저희가 저 출동했던 분이 청주 복대지구대, 청주경찰서 복대지구대의 이종현 순경인데요. 당시에 이제 난간에 여성이 걸터 있다 이 신고를 받고 갔는데 현장 도착했을 당시에는 사람의 모습, 난간에 그 여성 모습이 안 보여서 순간 불길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이에 극단적 선택 들어간 건 아닌가? 라고 혹시라도 불안한 생각도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주변을 샅샅이 막 찾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건물 옥상에서 이제 여성이 앞서 테라스 제일
그 옥상 부분에 있던 걸 발견하고 진입을 했고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빨리 14층으로 와, 빨리 14층으로 와 하면서 저렇게 매뉴얼대로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을 했던 겁니다. 이 구조를 하고 나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갔을 거 아니야, 이종현 순경한테도. 그래서 지금 심정이 어떻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가 뉴스파이터 제작진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제 눈앞에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진짜 저 사람을 꼭 구해야만 하겠다, 뭐 그런 마음가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고 둘 다 이제 신변에 이상이 없어서 다행인데 아무래도 경찰 가족들은 이런 일을 자세하게 얘기하면 걱정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만약에 구조를 하다가 저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요. 그냥 보니까 이제는 이제 구조가 되고 아름답게 이제 해결돼서 이제 그나마 저희가 조금은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최단비 변호사님, 아내분 입장에서 정말 멋진 남편일까요, 진짜? 그렇죠. 이제 걱정을 혹시 집에서 할까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집에는. 근데 기사가 나가니까 기사를 보고 나서 아내가 전화를 해서는 잘했다고는 하는데 다음부터 조심해라. 세상에. 사실은 이제 경찰분들은 이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맞아요. 지키는 것이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지만 또 가족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이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저분을 구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국민의 안전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보니까요, 이 김동철 원장님께 네. 하나 더 여쭤볼까요? 저희가 이제 알아봤더니, 이 이종현 순경분이요, 참 대단하신 게 그 순간에 이런 생각도 하셨대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에 어떨까, 막 그런 생각하니까 더 빨리 구하고 안전하게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종현 순경이 상당히 멋진 것들 중에 하나가 네. 경찰이라고 해서 다들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네. 자,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들은 자기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의 가족, 그의 가족, 그녀의 가족,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남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몸으로 행동으로도 되게 멋진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심리나 정신적인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우월하고 탁월한 네. 순경이 아닐까 칭찬해주고 싶네요. 청주 복대지구대 이종현 순경인데요. 요즘 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요즘 경찰분들은 진짜 좀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진짜 출중합니다. 얼굴도. 근데 외모도 출중한데 보니까요, 앞서 얘기 중에 지금 아이가 있나 봐요. 근데 아이가 어린가 봐요. 나중에 아이가 좀 더 커서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잘 설명해주고 싶어요. 세상에 얼마나 아빠 멋져, 완전 캠이야,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이들이요, 경찰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무서운 사람, 잡아가는 사람, 처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딸한테 설명을 할 때 아빠는 생명을 구하는 맞아요. 사람이야. 세상에.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빠도 떨렸어. 하지만 그 순간에 나보다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가서 딱 한 거야. 도운 거야. 너도 그럼 그렇게 자라주렴 하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자기가 한 행동으로 말씀을 네.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종현 순경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와, 맞다! 김윤희 선배, 내가 나중에 아이한테 딱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모범 정답도 우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청주 복대지구대 이종현 순경께 정말로 뉴스파이터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고유정이지만요, 여러 가지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고유정의 범행이 과연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를 얘기할 때 나왔던 것이 바로 고유정의 검색 목록이었습니다. 네. 고유정이 범행을 준비하면서 또 범행 이후에 여러 가지 검색을 했는데 무려 검색어가 500개, 검색을 한 횟수가 1000번 가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최근에 이 검색어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네. 이 검색 목록을 보시면 호신용 전기 충격기, 니코틴 치사량, 허허. 제주 바다 쓰레기, 김장 비닐 매트, 수갑
있습니다. 오. 근데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검색어가 있으실까요? 네. 바로 수갑인데요. 네. 수갑이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보통 일반적으로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것을 제압하거나 네. 아니면 호송하는 과정에서 도주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수갑을 사용할 일이 없죠. 그런데 과연 고유정이 범행을 하기 전에 왜 이 수갑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까가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검색어 목록 보면 다른 검색어도 정말 일반인들은 뭐 평소에 검색해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단어인데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이고 의아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왜 필요했을까요? 고유정이 검색한 단어들의 대표적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다 범행 과정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하. 근데 수갑이라고 했을 때는 한 거 불능케 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나의 손을 옥죄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수단일 수 있죠. 일부에서는 이것들을 막 응징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무의식적으로 아마 그런 반영일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가장 한 거 불능케 하고 또 옥죄할 수 있고 열쇠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수단을 그 완전히 옥죄는 수단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검색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당시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지금 이런 게 쭉 나와 있는 건데 그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범행 과정 중에요, 당시 피해자인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 씨는 2년 만에 아들을 보러 가는 그 기쁨에 젖어 있었었죠. 그런데 그 아들 펜션에 같이 있었는데 당시에 아이를 펜션 내부가 좀 넓었나 봐요. 방이 하나 또 별도에 있었나 봐요. 그 방에서 게임만 하고 나오지 말라 했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김동철 원장님? 이게 사실 가능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하.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습니다. 2년 동안 아버지는 아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엄마는 아이에게 전화 통화는 자주 했을 겁니다. 얼굴을 보는 것들은 사실 할머니가 키웠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많이 못 봤다라고는 하지만 네. 아이에 대한 애착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애착에 대한 부분들로 아이에게 상당히 잘해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말을 더 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카레에다가 수면제 성분을 넣었는데 네. 이 카레를 일부 아이가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네. 만약에 그랬다면 아이도 게임이 아닌 잠을 자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배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어떻게 아무리 아이가 어린아이지만 이러한 살인의 범행이 있을 동안에 아이가 한 방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어허. 최근에 나온 기록에 따르면 이 펜션이요, 일반 무인 펜션이 아니라 무인 키즈 펜션이에요. 그게 뭐예요? 키즈 펜션은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은 다 아실 텐데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펜션이고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한 방이 그 안에 장난감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를 볼 수 있거나 게임을 할 수 있거나 아이가 놀 수 있는 모든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정말 정신을 잃습니다. 너무 신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에서 1시간 40분이면 충분히 바깥을 생각하지 않고 놀 수 있는 정도의 곳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자막 나오는 것처럼요. 그냥 펜션은 여러분 자주 이제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냥 방만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옷장 정도 있고 이불장, 그다음에 TV 정도 있는 그런 펜션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무인 키즈 펜션, 아이들 위한 장비 시설이 완비된 그런 펜션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1시간 40분 동안 게임하고 그 방에서 놀고 나오지 마라고 했을 때 아이는 거기에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예. 지금 공소장 내용을 보면 당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전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는데 그 더 자세한 내용들이 공소장에 나타났다면서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은 고유정이 전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해라고 전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인 휴대폰으로 보낸 그랬죠. 요 문자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내용을 보시면 진짜 소름이 끼칩니다. 아, 어째서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행 후 이틀이 지난 5월 27일에 네. 고유정이 이때는 이제 전 남편이 사망한 시점입니다. 그러네요. 고유정이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냅니다. 성폭력 미수, 폭력으로 고소하겠어. 너가 인간이냐?
넌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 시각이 언제입니까? 27일 몇 시입니까? 네, 오후 2시 48분입니다. 아하. 그리고 그 후에 전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또 네. 본인의 휴대폰으로 자신이 보냅니다. 아, 마치 답을 보낸 것처럼. 아하, 그렇죠. 네. 혼자서 1인 2역을 한 거죠. 그러네요. 자, 이제 남편의 빙이 돼서 이제 고유정이 한 얘기예요. 네. 내 정신이 아니었어. 너 재혼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고 어쨌든 미안하게 됐다. 고소는 하지 말아주라. 내년에도 취업해야 되고 미안하다. 이게 오후 4시 48분에 찍혀 있습니다. 정확히 처음에 전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냈던 시각이 오후 2시 48분. 그래 2시간 뒤에 마치 답을 보낸 것처럼 문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네. 고유정의 이런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면서요. 더 있다면서요. 네, 현 남편에게도 거짓말을 했는데요. 아하. 그때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범행 도구를 산 날 현 남편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아하. 내가 도착하자마자 씻고 장본거 정리하느냐고 연락이 늦었어라고 했습니다. 이 장본게 바로 범행 도구였던 거죠. 현재 남편에게도 제주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뒤에 그냥 고유정의 현 남편은 아니 좀 제주 간다면서 연락이 없어 아마 그랬겠죠. 그랬더니 도착하자마자 씻고 장 본 거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늦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기 때문인가요? 현 남편은요 정말 당시에 아무런 의심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계속 안 되고 막 문자만 주고받다가 예. 30일 날 밤에 전화를 또 안 받더라고요. 갑자기 문자로 이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제 그런 문자를 받고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내려오라고 했고 손도 좀 다친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저한테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수박을 썰다가 손에 잡힌 칼로 서로 물리적 충돌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좀 다친 부분이 있었고 그때 전 남편은 바로 미수에 그치자 밖으로 그 펜션 밖으로 나가버렸다. 당시에 그래서 이러이런 말을 현 남편은 당시에는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나 이 현 남편도 고유정의 지금까지 이 소름 끼치는 범행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그때 당시를 또 다시 떠올려볼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 남편이 그때 당시를 떠올려봤더니 고유정이 자기에게 한 얘기 중에서 굉장히 소름 돋고 또 범행의 동기를 짐작하게 할 만한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제주도를 빠져나가면서 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 문자 내용이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현 남편이 돌아켜봤더니 이때는 이미 범행을 다 저지르고 시신을 어느 정도 훼손한 상태에서 제주도를 떠나오면서 본인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냈다고 하니 소름 끼치고 범행의 동기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김동철 원장님 저 문자 저 말의 행간의 의미가 대체 무엇을 내포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지금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고유정이가 놀라울 정도로 태연하고 이중성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치밀하고 냉정함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 응징의 목표가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고 그리고 응징을 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냉정함을 찾을 수 있고 계획을 제대로 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전략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조차도 전략적이고 계획적이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격적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있겠죠. 이런 고유정이요 뻔뻔하게도 검거된 이후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뻔뻔하게 검경에 대해서 도발을 했다는데 대체 김경환 아나운서 대체 그 내용이 뭘까요? 네, 고유정이 체포된 이후에도 말을 계속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체포된 이후부터 4차례나 말을 바꿨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1일에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에는 네. 그러니까 시신이 어디다 놨냐, 시신을 네. 어디에 뒀냐라는 아하. 질문에 대해서 시신이 든 봉투를 완도항 인근에 버렸다라고 진술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달 4일,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서 구속된 후에는 아하. 완도 인근 해변에 버렸다. 말이 달라지네요, 진짜. 네. 이건 말이 정말 이게 수사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4일에 말을 한 번 또 바꿨고, 네. 그리고 이틀 뒤인 지난달 6일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허허. 모르겠다. 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검찰에 송치가 됐잖아요. 네. 여기서도 말을 한 번 또 바꾸는데, 뭐라고요? 이번엔 또 기억이 파편화됐다. 그러니까 완전 진술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각에서는 저 진술에만 의존하다가 크리티컬 타임 이걸 좀 놓친 거 아니냐? 경찰이 뭐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실제로 피의자 말만 믿고 수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피의자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약간 급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고유정이 처음에 내가 살인을 한 것은 맞다. 어떤 일부 부분에서는 또 팩트라는 부분, 사실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유정의 진술이 맞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뭔가 의존을 했던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랬을 때는 고유정의 어떤 전략에 조금은 말려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하. 이걸 보면요. 오히려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 어떤 추정이에요. 경찰이 고유정 청주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긴급 체포했을 때 고유정이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네요. 이게 소름 끼치는 게 지금 생각하면요. 이제야 찾아온 거야? 나 다 숨기고 유기하고 다 했는데 혹시 이런 의미였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그러니까 이 고유정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침착성이 있습니다. 앞서서 김동철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검거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빨리 찾았네요 라거나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고유정의 기본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범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본인이 계획했던 범행을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유정이 자백을 했을 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수사기관도 어느 정도 고유정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살인을 했다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 자백을 한 사람이 설마 뭐 범행의 동기라든지 방법을 그 이후에는 아예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적게 볼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유정은 처음에 자백은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범행 동기나 방법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지 않고 기억은 파편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점점 더 진술하지 않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직접 증거인 시신 자체를 찾기 어렵죠. 네. 고유정은 본인이 아마 시신을 유기했을 때 본인이 유기한 시신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스스로 자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장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유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네. 그 고유정이 침착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정 표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유정이 감정 변화를 일으켰던 데가 신상 공개가 됐을 때라든지 자기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감정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고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에조차도 자기가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지금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물론 이게 이제 저희가 퍼즐식으로 이런 상황을 보고 과거 발언 그리고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짜맞춰지는 건데 퍼즐처럼 여러분 그 고유정이 전 남편과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을 때 그 상황 기억나시죠?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이 다 됐는데도 면세점에서 물건 사느라 지금 마지막 비행기 탑승 안내방송 나오는데도 태연하게 물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뛰어갔는데도 결국은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때 왜 자기한테 와서 방해하는 식으로 공항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윤희 프로파일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하던 대로 가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남편의 어떤 방해 그런 게 들어오니까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김동철 원장님. 분명히 분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응징의 그 자체가 만약에 스스로가 해결이 잘 될 것이라는 계획적으로 갔었다면 네. 문제는 안 됐겠죠. 아하.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이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거든요. 아.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현 남편의 아들이죠. 네. 아들의 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네. 기억이 파편화돼서 난 이야기를 못하겠다라는 아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이건 예상치 못한 어떤 검찰의 조사였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기억이 안 나겠다라는 것들은 부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고유정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심리적 상황이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대목이 또 하나 있는 게요. 이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된 그 계기 중에 면접 교섭권을 재판을 통해서 이제 강제로 아들을 전 남편인 강모 씨한테 보여줘라. 법원이 판단한 것도 최단비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의 말씀처럼 원래 고유정이 자신의 계획에는 없던 일정이 끼어드는 바람에 분노를 일으켰다. 혹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까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고유정의 생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이 새 남편을 새 가족으로 만들고자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호적을 바꾸거나 이제는 호적이 아니죠. 뭐 아이의 성을 바꾸거나 이러한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아이에 대해서 전혀 포기를 하지 않고 소송까지 제기하고 소송에 제기해서 심지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자신이 아이를 데려가서 전 남편과 만남이 정규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현 남편과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제주를 가서 아이를 만나면 하루라도 전 남편과 같이 있어야 되고 돌아오는 사이이기 때문에 고유정이 생각했던 현재의 가정과 이 가정을 이끌려는 계획이 이 전 남편의 면접교섭권 소송과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유정의 전 남편의 가족들이 고유정이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진술들과 어느 정도 맞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디까지 생각이 미치냐면요. 고유정이 검찰 진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고유정의 아들, 그러니까 피해자인 전 남편의 아들, 그 아들은 6살짜리 아들은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현 남편, 고유정의 현 남편을 친아빠라고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말했던 면접 교섭권을 통해서 자주 정기적으로 이 전 남편인 친아빠를 보게 만들면 자기가 만든 모든 시나리오가 다 엉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동철 원장님. 네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들어보면 지금 앵커님께서 하신 얘기가 상당히 뭐 명확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오랫동안 지금 고유정은 남편에 대해서 누적된 갈등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혼도 전 남편이 먼저 소송을 냈었었고, 네. 그래서 스스로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본인이 또 소송을 걸었던 사건이고, 네. 그리고 이혼이 결정이 됐고, 네. 아이까지 면접 교섭권이 되면서 분노가 극악으로 그러니까 최고치로 아마 치달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범죄를 꿈꾸고 했고 그리고 네. 또 냉정함을 잃지 않고 했다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고유정이라는 사람은 전 남편 강모 씨와는 인연을 아예 끊고 살겠다는 것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말할 정도로 대놓고 말할 정도로요.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최악의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재혼을 전 남편 강모 씨 모르게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현 남편 지금의 가정에 충실하고 지금의 가정에 모든 걸 다 건 것처럼 보였지만 김기혁 아나운서 알고 봤더니 현 남편과의 관계도 삐걱거리는 부분이 많았다면서요.
네, 현 남편도 그러니까 이 고유정의 심한 감정 기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하. 네, 현 남편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네. 평소 고유정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가면 가출을 했고 이게 지금은 현 남편과요? 예, 현 남편과요. 어허. 싸우면 가출을 했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장기간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는데 네. 그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유정과 현 남편은 2017년에 재혼을 했습니다. 2010년 11월, 그렇죠? 네, 2017년 11월. 네. 그리고 약 1년 뒤쯤 2018년 10월 18일에 고유정과 현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고유정이 가출을 합니다. 허허. 그 5일 뒤에 네. 이 현 남편이 SNS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네. 본인의 현재 아들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허, 고유정은 여기에서 분노를 하고 네. 현 남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하. 이른바 우리가 프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필 사진. 거기에 지금 현 남편이 그 프로필 사진에 친아들을 올리니까 고유정이 극도의 흥분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는데 그 문자 내용이 뭡니까 대체? 네, 그 문자 내용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카톡 프로필 바꾼 건 착착 손에 잡히디? 다른 땡땡들은 그러니까 다른 새끼들은인데 이 네. 새끼가 이 자식을 얘기하는 그러겠죠. 거겠죠. 네. 이 다른 새끼들은 당신한테 뭐가 되냐? 또 시작이네. 보란 듯이 내 새끼는 이해다. 그리도 티낼 필요 없어. 같이 사는 아내 있다면서 애가 둘이라는데 왜 자꾸 저 애기 사진만 올리지? 대놓고 홍보를 하세요. 얼마나 내가 우리가 너에게 모 팔린 존재였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능멸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게 고유정 본인과 본인의 친아들에 대해서 능멸을 했다라는 뉘앙스죠. 이게 그러면 고유정은 그동안 전 남편 강모 씨한테 자신의 친아들 6살짜리 친아들을 아예 떼어놓고 지금 현 남편과 살고 있는 청주에서 같이 한간을 꾸리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지금 현 남편은 지난 3월에 숨진 그 아들, 고유정한테는 의붓아들이죠. 그 아들의 사진을 이른바 SNS 대문 사진, 프로필 사진에 올리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와 내 아들은 그래서 창피했냐? 그렇게 자기 자식이라고 티내고 싶었냐? 라고 장문의 문자를 올린 겁니다.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출했다가 김기현 아나운서 네. 언제 집으로 돌아왔다 합니까? 제가 이거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 가출했다고 그랬죠. 했잖아요. 자, 말씀을 드리면은 10월 18일에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합니다. 네. 그리고 2018년 11월 2일 그러니까 가출한 지 보름 정도 후에 고유정이 현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잠깐 집에 들어와서 네. 집에 있던 컴퓨터를 전부 다 포맷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싹 지워버리고 다시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현 남편이랑 마주치지 못한 거예요. 네. 다시 나간 후에 11월 14일 그러니까 가출한 지 네. 10월 18일부터 따지면 약 한 달 후입니다. 네. 한 달 후에 집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고유정의 태도가 변합니다. 왜요?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사실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네. 반응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당신과 내 아이 둘을 모두 데려와서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살아도 좋겠다. 이런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신 아이도 제주에 있고 내 아이도 지금 제주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고유정은. 그런데 네. 그 아이들을 둘 다 제주에 데려와서 청주에서 우리 네 식구가 살자라고 급작스럽게 제안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네. 이게 태도 변화잖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갑작스럽게 변합니다. 태도가. 이게 이 현 남편은 고유정에게 지속적으로 아이 둘 다 데려와서 넷이 같이 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고유정이 계속 거절을 했대요. 계속 거절하던 일을 가출한 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와서 바로 같이 살자라고 하니까 그때는 좋았겠죠. 근데 현 남편이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과연 고유정이 넷이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게 정말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붓아들이 집에 온 시기와 의붓아들이 사망한 시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심이 드는 구조예요.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아이가 다 제주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을 거기서 다니던 거를 그만하고 여기를 데려와야 되고 하면은 좀 행정을 처리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네. 원래는 아이 둘을 동시에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의부다들이 청주에 오게 된 얼마 지나기 전에 내 친아들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늦게 오겠다. 갑자기 친아들이 오게 된 시간을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부다들만 먼저 왔습니다. 네. 이것도 첫 번째 이상하죠. 근데 네. 의부다들이 온 날이 2019년 2월 28일이었고 그 다음 날 바로 새엄마가 처음으로 만들어준 카레라이스를 먹고 그 다음날 잠에서 깨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현 남편은 이제 가서 모든 걸 생각해보니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자 했던 부분, 친아들은 갑자기 늦게 오게 하기도 했던 부분, 아이가 의부다들이 와서 다음날 사망했던 부분이 모든 것들이 과연 고유정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인 거라는 거죠. 조금 전 잠시 나왔던 지난 3월 1일 오후 6시 40분쯤인가 찍힌 그 카레 저녁 메뉴 사진은요, 현 남편이 당시에 찍었던 거예요. 현 남편이 식탁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저 지금 파랗게 하얗게 있는 옷을 입었던 게 안타깝게도 3월 2일 날 오전 10시쯤에 숨진 채 발견된 현 남편의 아들입니다. 고유정한테는 의부다들이고요. 그런데 저 3월 1일 저녁 메뉴 카레 사진을 현 남편이 고스란히 찍어놨고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고유정이 2018년에 한 달간 가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져온 게 있었다면서요? 네, 이번에 범행에도 쓰였던 바로 졸피뎀입니다. 하하. 네, 11월 달에 지금 졸피뎀을 처방받아서 가출할 때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졸피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들이 지금 분분하죠. 그런데요, 고유정은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정말 기가 찬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고유정이 메머드급 변호사를 구성했습니다. 변호사단을 구성한 거죠. 고유정이 적극적으로 임할 거라는 것은 다들 추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른손 팔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도 했죠. 그 이후에 자신의 허벅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한 상황에서 네. 5명의 메머드급 변호사를 구성을 했는데 이 면면들을 보면 얼마나 네. 적극적으로 구성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 지난 2009년에 판사의 법복을 벗고 개업한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데요. 형사소송과 관련된 논문을 많이 쓴, 즉 형사소송 절차의 조예가 깊은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법인의 소속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 이화여대 생명공학과를 졸업했다. 네. 즉 생명공학과를 졸업했다는 것도 또 이번 사건에서 여러 함의를 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글쎄요, 메머드급 변호사를 지금 선임했다는 것도, 꾸렸다는 것도 일단 유족 입장,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국민분 입장에서는 기가 차잖아요. 뭘 잘했다고. 그런데 지금요, 김유희 프로파일러님, 모 변호사, 여기 변호사 중 한 명은 생명공학과 출신이에요. 이건 대체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디에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출신 변호사를 기용했을까요? 지금 실제 고유정 사건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다 정황 증거예요. 직접 증거 같은 경우는 다 졸피뎀 성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루미놀 시작 같은 반응일 텐데요. 네. 그럼 그것을 뒤집을 증거를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생명공학과라든지 어떤 생명과 어떤 화학 반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낼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데요,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이 물론 역대 미제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강력 사건을 보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사건에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과연 시신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죠. 유해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뼈 조각 전부 동물 뼈 조각으로 다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마음도 애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최단비 변호사님, 시신 없는 살인사건 앞으로 이제 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 재판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15일 오전 10시 반에 이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공판 준비기일은요, 이제 집중 심리를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공판기일을 계속해서 열기보다 법정에서 공판기일을 열기 전에 이제 공판 일정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증거들이 쭉 있습니다. 이 증거는 내가 채택을 하겠다. 이 증거는 거부하게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증인신문 난 이 증인은 신청하겠다. 뭐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아마 저는 증거 채택 여부에 집중적으로 서로 의견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지금 판사 출신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논문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네네. 것은 증거의 수집의 절차라든지 증거가 과연 법성으로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다투는 것들이 이제 보통은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런 절차에서 지금 고유정은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도 유죄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들도 정황 증거상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정황 증거로 인정이 되려면 많은 증거들이 필요해요. 근데 검찰이 낸 증거 중에서 내가 동의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들로 해서 증거를 소위 많이 쳐낸다고 하면 그러면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의 수가 떨어지겠죠. 그래요? 그럼 고유정한테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공판 준비 기일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할 거라고 보입니다. 만약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을 유추해 본다면요. 그러면 검찰이 이 수사 단계에서 확보했던 당시 펜션 현장에서 범행을 할 때 고유정이 찍었다는 유의미한 사진 석 장 이런 게 혹시라도 공판 준비기에서 변호인 측, 즉 고유정 측에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사진이라든지 진술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니면 검찰이 작성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 이렇게 부동의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동의를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고 한다면 고유정이 찍은 사진이 현재 범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이 지금 예를 들면 카레라고 하는 것에 저 카레에 과연 어떠한 수면제를 넣었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가. 저 카레를 먹었다고 한다면 다른 예를 들면 음식에 넣었을 수도 있고 저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먹었을 수도 있고 시신이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저 수면제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부검의 결과가 없잖아요. 저런 것들을 모두 다툰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카레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수면제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재판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냥 단죄를 정말 받을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반전이 나올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요.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